어제 당좌예금 이야기 하고 자고 끝났었죠. 그래서 이제 당좌예금부터 저하고 같이 또 쭉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당좌예금 계좌 우리 교재 41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이 당좌예금이라는 이 계좌는 우리가 당좌수표 제도와 제도 사용과 그리고 당좌 차월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당좌예금, 당좌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표 제도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수표와 연결된 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그 연결된 구자에서 돈을 은행 가서 찾아가는 제도라고 했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수표를 발행을 할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수표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그 구자의 잔액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오게 되면 지급 거절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 구자의 잔액이 뭐 100만 원이 있는데 15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인출하러 누군가가 온다면 그거는 그 제 구자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지급 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수표가 부도가 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부도수표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좌차월 제도를 이용하게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가면서 보면 자, 우리 회사가 당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500만 원 하고 당좌 예입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잠시만요. 자, 우리 보통 예금 구자에서는 500만 원,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이체되어서 나가겠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600만 원이 나가게 될 거고 차변에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투자 자산인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 계정 과목에는 우리 꼭 거래처를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증금이 5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당좌 예금에 입금된 금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장부에 기록을 해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은 사용에 제약이 있는 거치성 예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원재료를 취득을 해요. 그럼 당좌 예금의 잔액이 100만 원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우리는 원재료 120만 원을 매입하고 수표 발행하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당좌 예금 잔액은 100만 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재료를 취득을 하면 우리가 산 것 차변에 원재료라고 하고 그리고 120만 원치를 샀는데 자, 대변에 당좌 예금의 금액을 줄이는 거는 이 당좌 예금 잔액 한도만큼만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좌 예금이 잔액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만 줄여주게 될 거고 이 나머지 20만 원은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여기에는 거래처를 꼭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당좌 차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문제에 적혀 있으면 그럼 원재료 120만 원 쓰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100만 원이 나가게 될 거고 이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시험 때 만들어 뒀을 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차월 쓰라고 한다 해서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당좌 차월 계정 과목도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기록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세무 2급 시험에서 이거 사용하라라고 문제에서 적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잘 쓰고 거래처를 안 써서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서 이 당좌 차월도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니까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당좌예금 계정 과목은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하실 때 문제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알려주면 이 잔액 한도로만 줄여주고 나머지는 빌려왔다. 지금 이 계정 과목하고 이 계정 과목하고는 사용하는 성격이 같은 건데 사실 이게 요즘 스타일이고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당좌 차월이라고 처리했다가 기말에 결산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주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굳이 왜 그렇게 관리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바로 단기 차입금을 써요. 그러면 기말에 또 수정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 언급이 없다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과거에 아무 언급이 없을 때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은 일부러 그 계정 과목에다가 등록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이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만들어뒀으면 사람들이 이것만 썼을 건데 이걸 만들어 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답이 이것 또는 이거라고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럼 두 개 다 맞다라고도 하겠죠. 근데 없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얘를 쓰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걸 써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도 거래처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또 우리 교재를 보면 자,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있는데 자, 은행 계정 조정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요. 왜냐면 쉽게 잔액 증명원 같은 걸 올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아직 사용하는 곳들은 있어요. 기말에 결산할 때 우리 장부에 있는 이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잔액하고 그리고 실제 그 우리 은행 통장의 구자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주석에 은행 잔액 증명원을 띄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하고 금액이 틀리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자,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고 쓸 거죠.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갈 거라고 썼는데 거래 상대방이 12월 31일까지 은행 가서 돈을 안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내 장부에서는 당좌 예금 잔액이 줄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당좌 예금 구자에서는 돈이 안 줄어들겠죠. 그런 경우에 그 차이 내용은 언젠가는 돈 빠져나갈 거지 우리가 다시 잔액을 높였다가 취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은행 측 수정 사항이다라고 해서 적어두는 거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 12월 31일 날 우리는 정리 안 했는데 은행에서 결산 정리하면서 이자를 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당좌예금 잔액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거는 결국 우리가 수정해야 되니까 그거는 회사 측 수정 사항으로 나중에 주 수정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잔액이 틀릴 때에 은행 측 수정 사항은 그 은행 측 수정 사항이고 어떤 수표가 발행됐으니까 증빙을 해놓고 만약에 우리 회사 쪽에서 수정해야 되는 거면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셨을 때도 은행 계정 조정표를 쓰는 회사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냥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시고 예, 작성을 하시면서 그 우리 회사가 한 게 정확하고 그냥 그 추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그냥 은행 측 수정사항에다가 그 차이를 기록을 해두시면 되는 그런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현금성 자산을 볼게요. 자,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은 우리 소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소분류인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의 예로는 당좌예금 계정 과목이나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이나 아니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되는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취득일로부터라는 표현이 중요한 건데 이 취득일이라는 건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날 있죠.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우리 기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라고 하죠. 이 요구불예금은 당연히 우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없다면 그걸 요구불예금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금융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내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결산이라는 건 우리 결산할 때에 우리가 할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만기가 되는 상품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12월 31일 날 봤을 때 만기가 도래된다. 뭐 이런 표현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장부에 쓰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되는지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이론 시험의 지문에서 이런 표현도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현금화 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금융상품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금융상품의 그 이자율이라든지 가치의 변동이 너무 유동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현금이라 말할 거면 그 현금은 현금 자체인 거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그러진 않죠. 만 원짜리는 만 원인 거지 만 원짜리가 8천 원 됐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현금성 성향을 띠려 그러면 가치의 등락이 그렇게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적혀 있는 뭐 1, 2, 3, 4는 뒤에 있는 채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부 다 기준이 취득일이죠. 그래서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을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다라고 하고 이 단기 금융상품을 우리가 분류하는 건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투자자산 중에서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게 단기 금융상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단기 금융 상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들 있죠. 그 생각보다 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넣어지는 거. 이 상품들이 있게 되는데, 이 투자 자산이라고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일단 우리 영업 활동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단기 금융 상품에 가입해서 하는 거는 목적이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 이자를 받고 하는 게 영업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걸 보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인데 우리가 사용의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될 거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되는 걸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라 그래요. 만약에 1년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만기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비유동 자산이. 자, 그럼 이 단기 금융 상품의 종류에 적혀 있는 것들은 뭐 굳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뭐 CMA 통장이라든지 MF라든지 RP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계정 과목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얘네들은 단기 금융 상품이구나, 그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선일자 수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선일자 수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자, 과거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우리가 기업을 설립한 목적대로 우리가 사업 행위를 하는 걸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해요. 그럼 얘는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상품이나 제품을 취득하는 죄송해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쓰는 걸 우리는 매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얘네들은 재고 자산이 이제 매입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라는 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팔려고 사오거나 만든 거, 혹은 우리 수입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사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출이라고 말하는 400번대의 영업 수익을 우리는 매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주로 쓰는 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 부가가치 신고 또 공부하다가 우리 문제 챕터 중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 이명세서라는 걸 좀 공부를 미리 할 거예요.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고 이제 했을 때 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니까 임대료 받는 게 우리는 영업 활동이 되겠죠.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그 임대료 받는 게 매출이잖아요. 그때는 영업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뭔가를 빌려주는 건 영업의 수익인 900번대 임대료 쓰는 거고, 이제 우리 회사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표현할 때 영업 수익이라고 하는 건 매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400번대로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괴 문제에서는 상품 원재료 매입하고 상품 매출, 제품 매출하는 게 우리 그 일반적 입력할 때는 이제 얘네들 계정 과목이 주된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자, 매출 채권은 채권 자체가 자산인데, 자, 채권이 자산인데, 자, 매출 채권이라는 건 이 매출로 인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걸로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 외 기타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 기타 채권이라는 것 우리가 미수금이라든지 계정 과목 중에 혹은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런 형식의 채권들을 기타 채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기타 채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발생했을 때에, 자, 얘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자, 기타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먼저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팔았을 때에 매출 채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경우는 얘는 자산이니까 처음에 장부에 차변에 쓰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되는 계정 과목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오게 될 거고, 이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쓰지는 거는 대변에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우리 유형자산, 토지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차량 운반구라든지 아니면 기계장치라든지 혹은 단기매매 증권이라든지 이런 우리 매출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했을 때의 차변에는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음이든 아니면 그냥 외상이든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채무는 우리한테 부채인데 매입 채무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그리고 지급 어음이 되게 될 거고, 얘네들은 부채이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할 때 대변에 써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 우리가 사오는 계정 과목이 상품이나 아니면 원재료를 사왔을 때 그때만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을 쓰게 될 거고, 기타 채무인 경우에는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미지급금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되게 될 건데, 우리가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라든지 우리 직원들 회식비하고 카드 긁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뭐 자동차 샀는데 돈을 다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구입하는 게 무진장 많겠죠. 그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음이든 외상이든 구분하지 않고 미지급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 계정 과목 쓴다라고 말하는 건 처음 발생했을 때 장부에 이 금액을 쓰는 거고, 그러면 추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채권이면 돈을 회수하거나 채무라면 돈을 상환하게 될 때는 이걸 지워주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처음 장부에 기록할 때에 계정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나중에 장부에서 얘를 지워줘야 되는 상황, 뭐 어음 받았어요, 만기가 되거나 팔았거나 이런 경우에 지우기 위해서 장부에 적었던 기록을 그대로 써서 지워주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지만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줄 때는 받았을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썼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음 배서양도 있을 때 제가 그 책에 적혀 있는 문제들을 계속 표현할 때 제품 매출로 받은 어음이다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해야 장부에 받을 어음이라고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서양도한테 대변에 받을 어음을 쓰는 거는 지워주는 역할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받았을 때에 받을 어음이라 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받았을 때 미수금이라 썼다면 그 어음을 배서양도하면 미수금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장부에 기록할 때 선택되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그 다음은 지워주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전에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거였죠. 자,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우리는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 쓰고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봐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어음이다라고 이렇게 A라는 회사한테 돈 갚아야 된다. 이렇게 쓸 건데 원재료 100만 원치를 매입하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원재료 취득을 하면서 대변에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받았을 때에 받을 어음이다라고 써뒀겠죠. 제품 매출이었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할 거예요. 그때 받았던 회사가 B였었으면 B라는 회사한테 받았던 거를 지운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지금 원재료 살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비품 100만 원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비품 100만 원치를 사는데 이번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미지급금이다. A라는 회사한테 갚아야 된다. 100만 원 이렇게 써줄 건데 그런데 비품 100만 원 구입하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우리는 비품 100만 원치를 사고 대변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장부에 적혀 있던 걸 주는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으로 적혀 있었던지를 보면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땐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비계정 과목 이걸 지워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어음 발행하면서 이 기록에 대해서 처음 기록할 때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과거에 받았을 때 기록했던 이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을 지금 지우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뒀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재료 살 때도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아니라 우리가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를 팔고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었다면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러면 미수금을 지워줬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장부에 처음 기록하고 지우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이 계정 과목 선택에는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음의 배서 양도인데 자 이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오는 경우로 좌우와 같이 네 가지를 봤었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책에 안 적혀 있어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받을 어음 이 계정 과목이 자 대변에 오는 경우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내장부에 적었던 받을 어음을 매출로 인해서 받았던 어음을 장부에서 지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우는 경우에서 첫 번째가 어음의 만기 추심이었어요. 어음의 만기 추심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추심 수수료가 들게 되고 이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자, 얘를 지우게 된다고 봤을 때에 그럼 어음의 액면 금액에 적혀 있는 값이 전부 다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빼고 들어왔고 이 2만 원이 추심 수수료라면 수수료 비용 800번 되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어음의 할인이라를 봤는데 자,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가 있어요. 그럼 매각 거래에서 할인료는 계정 과목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각 거래니까 어음을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을 팔았으니까 지워주게 될 거고 그럼 상대방이 그 어음의 만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자 성격으로 그 이자를 빼고 저한테 돈을 줄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저한테 98만 원만 준다면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차입 거래라고 보면 자, 이 차입 거래는 거래 실질이 어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어음 액면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저한테 작게 주는 그 할인료를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때 차입 거래 때는 실질적으로 어음을 판 게 아니고 우리는 담보로 돈 빌려왔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거래의 실질을 따를 거예요. 그럼 실제 거래가 돈 빌려온 거기 때문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그리고 돈을 빌려오는 곳의 회사의 거래처를 써둘 거고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쓸 거고 그 할인료로 떼인 2만 원을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 지금 아래 분계는 세무이급에 이 분계를 시킨 적은 없어요. 우리 세무이급에서는 있지만 세무이급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분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론 문제에서 이 계정 과목 두 개를 질문할 때 매각거래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이런 지문에서 이런 문제에서 얘네들이 등장을 할 거고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우리 회사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얘는 어음을 팔아서 손해 보는 게 우리 영업 활동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 성격이에요. 이자 비용도 우리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는 게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도 지문이 나와요. 어음의 할인료는 매각 거래든 차입 거래든 모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계정 과목 틀리지만 둘 다 성격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거니까 얘네들 성격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가
어음의 배서 양도였고, 이 배서 양도는 바로 위쪽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것 같고, 네 번째가 어음의 부도였죠. 자, 부도난과하고 대손난과하고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부도만 났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걸 처리해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도가 났다라고만 했을 때는 우리가 받은 어음이든 미수금이든 당좌 자산이었던 걸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음의 부도가 났을 때는 받을 어음 당좌 자산 계정 과목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대체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라는 걸 지우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건데, 컴퓨터에서 이 계정 과목 찾는 거는 무지 쉽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부도라는 글자 두 자만 쓰면 이 계정 과목이 그냥 보여요. 다른 계정 과목 없이 이 계정 과목이 보일 건데, 여러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 과목에 거래처 꼭 입력을 기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부도가 발생한 B회사에 부도 상환 청구를 하고 청구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럼 이 부도 상환 청구한 비용 이 10만 원도 우리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B라는 회사한테 이 청구 관련된 돈도 전부 다 같이 돌려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계정 과목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같이 써두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도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정리를 해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는데, 선일자 수표라는 건 뭐냐면 그 수표는 원래 발행하게 되면 발행한 날이 지급일이고 그날로부터 현금이 되는 거예요. 어음은 만기나 지급기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지급기일로부터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어음을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만기인 어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 어음은 6월 1일이 만기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수표 발행하려고 봤더니 당좌 예금 구자에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도도 안 될 것 같아서 상대방한테 6월 1일부터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제가 날짜고 기록을 하겠죠. 그럼 발행일을 미래 날짜인 6월 1일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선일자 수표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어음 만기 6월 1일자로 발행해 주는 거나 수표를 우리가 발행하는 날을 6월 1일자로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나 두 개의 성격의 차이가 없겠죠. 둘 다 6월 1일자로 현금되는 거예요.
미래의 날짜로 해서, 왜냐하면 수표는 그 날짜로부터 현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압 수표 그 은행 가서 받거나 하신 분들 보면 은행 받을 때에 오늘 날짜 도장 찍어주죠. 그 의미는 오늘부터 현금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을 하니까 발행하면서 지금 오늘 발행하는데 6월 1일자로 우리 발행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표는 우리 6월 1일부터 현금이 되겠죠. 그럼 어음하고 성격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자 수표는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어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음하고 똑같이 처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져서 일반적인 상거래면 받을 어음, 혹은 우리가 선입자 수표 발행했으면 지급 어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우리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를 보면 지금 선입자 수표가 적혀 있는데 뭐 쭉 상관없이 회계 처리는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에 준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아래 적혀 있는 예를 보면 상품 매매 대금으로 선입자 수표를 주면 우리는 상품 거래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니까 지급어음 혹은 상품 매출이었다면 받을 어음. 그럼 만기가 되면 당연히 지우기 위해서 간 거고, 근데 상품 이외의 대금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혹은 미수금 쓰고, 만기가 되는 건 뭐 얘네들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계정 과목 선택도 어음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선입자 수표는 미래의 날짜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쪽에 알고 갑시다라고 적혀 있는 건 뭐 특별한 표현이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계정 과목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46페이지에 단기 매매 증권 부분 볼게요. 쉬었답시다.